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정서용입니다. 오늘 먼저 주최기관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맡은 발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 부분의 역할이라는 주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컨퍼런스가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서 오거나이즈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happen to be 지금 새로운 정부의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새 정부를 출범하기 위해서 인수위를 구성하고 계시고, 이 인수위의 활동이 앞으로의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챙겨봐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어서 제가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으니까 나중에 슬라이드 보시면 저는 주로 제도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제적인 어떤 활동, 국제적인 협상, 협력 이런 쪽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한 20몇 년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유현철 전 대사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오전 키노트 세션에서도 언급이 자주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1.5도씨, 2도씨 이런 목표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서 믿는다고 한다면 시간이 정말 없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국가에 또는 모든 사회에 주는 어떤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도시를 다루려면 이 경우에는 9년밖에 안 남았다. 1.7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16년밖에 안 남았다. 이러한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툰베리라는 소녀조차도 이제는 정치적인 인물이 돼서 이 미래 세대가 지금 살아있는 미래 세대지만 미래 세대도 아주 큰 목소리를 갖을 정도로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됐고, 모든 사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시더라도 이러한 중요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서 기후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이고 효과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전 세계 5위권 이상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유현철 전 대사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파리 협정의 성격이 뭔가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파리 협정문을 읽어봤더니 이거는 국가가 하라고 하는 명령이 거의 없네요. 이것도 조약입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파리 협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답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의 교토 의정서는 굉장히 규제적이고 각 개별 국가, 특히 선진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바꿔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제사회는 중앙집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실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좋은데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런 거는 거의 효과가 없겠구나라는 커다란 반성 속에서 실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기는 건, 물론 기후변화 대응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대통령들이 또는 모든 시민사회 리더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그런 결과에 도착하게 됐고, 따라서 파리 협정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저탄소 경제성장,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습니다만 저탄소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하는데 그걸 저탄소, 탄소 중립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고 시장의 활용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이런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듦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저탄소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1.5도시 또는 2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선진국도 개도국도 어느 특정 집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밑에서부터 자발적 국가들의 상황에 맞게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유엔은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잘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 결과를 같이 이뤄내자,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상향식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간단한 도식이 있습니다만은 1.5도시, 2도시 이런 얘기하는데 파리 협정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온실가스를 감축해라. 적응이 중요하다. 세 번째, 교토정세였었던 거. 기후 금융이 무지 중요하다.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과 기술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오시면 6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파리 협정의 6대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 제가 빨간 네모로 거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협상용어로 means of implementation, 제가 말씀드린 시장 중심의 기술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을 저탄소로 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술이 중요하겠죠. 테크놀로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파이낸스가 중요하다. 세 번째,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아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이런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캐패시티 빌딩을 도와주자. 이 세 가지가 means of implementation. 이거는 모든 선진국, 개도국,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형성,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인 개도국이 돼서 어떻게 개도국이 상대방인 개도국이 잘 형성할 수 있게 능력을 잘 가질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세 가지의 좀 약간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loss and damage, 섬나라 같이 갑자기 없어질 만한 위기가 있는 나라 빨리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sink, 여기서는 산림 부분,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여러분들 산림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감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산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는 것이 5조에서 얘기하는 싱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국외 감축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또는 탄소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 국가가 다 같이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노력에 협력을 해보자라는 정신을 가진 게,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건 너무 좁은 개념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서 보통 6조 메커니즘을 부르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제6조 이런 것들은 선택적이지만 국가들이 원하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 말씀 지금 들어보시면 이거는 뭔가 규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을 만들고 성장을 개런티하지만 거기에는 저탄소, 탄소 중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란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UNFCCC 차원에서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러면 어떠한 기본적인 중요한 연도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신문 칼럼에 공개적으로 쓴 적이 있는데 이 탄소중립 정책은 지금 새로운 마지막 정부가 나가기가 1년이 미만인 상황에서 나왔는데 과연 이게 타이밍이 적절한가?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야 됐었던 거는 2020년까지입니다. 이건 아까 유현철 대사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지만 유엔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걸 내라고 돼 있었거든요. NDC 목표까지 같이 수정을 해가지고 그게 2020년이었고 우리는 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더 상향하는 건 물론 좋죠. 그런데 우리가 2021년 낸 거는 유엔의 기본적인 타임프레임이 있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한 아주 훌륭한 거였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새로운 정부가 그게 당시에는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새로운 정부가 더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다른 것들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025년이 되면 처음 글로벌 스탁테이크라서 처음 모든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는 아까 유현철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 2년마다 국가들이 보고서를 개도국가 선진국 공히 내게 돼 있고 우리는 거 BT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체제들이 지금 몇 년 새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제사회에서 세팅을 해서 아주 촘촘한 일정들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룰들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인수위가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앰비셔스한 고als 달성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파리 협정의 접근 방향은 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과 기술 기반의 저탄소,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 실현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빗 섹터 계신 분들 또는 퍼블릭 섹터 계신 분들 맥켄지라는 컨설팅 펌을 아셨을 텐데요. 최근에 기후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은 이게 온실가스를 그 섹터에서 글로벌리 감축할 수 있는 최고량이 있겠죠. 그거를 몇 퍼센트 달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로축은 그 섹터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실가스 감축 포텐셜이 큰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을 2개를 칠해놨는데 이거는 국제적인 차원입니다. 맨 오른쪽에 온실가스 감축의 퍼센티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나가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산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글라스고에서 산림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겁니다. 2030년까지 프로젝션에 의하면 약 80%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산림청, 우리나라의 환경부, 우리나라의 외교부, 우리나라의 청와대, 그리고 이제 꾸러지는 인수위에서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그에 맞게끔 우리나라의 장점을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 우리나라도 고민하고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파워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구조조정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전력시장 구조조정이라면 에너지 믹스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이 있는데 모든 섹터들을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렇게 섹터별로 하신 거 보면 이런 섹터별의 시나리오는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글로벌 시장은 이거에 의하면 산림 부분에서 먼저 생깁니다. 그다음 파워 섹터와 관련돼서 생긴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더 정치한 계획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수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고 모든 것들을 전기화해야 되는데, 전기화의 전제는 뭐죠? 전력 센서, 파워 섹터가 저탄소나 탄소 중립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오퍼레이션, 산업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파워 섹터와 연료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CCUS와 그 다음에 리무벌, 산림 부분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아주 더 효과적이고 기존 정부의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잠깐만 한 1, 2분 정도만 현재 정부에 대단히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정책 일관성이 있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포텐셜에 대한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냐, 원자력이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소모적인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좀 더 현실적이고 양쪽에서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어떻게 잘 협치를 할 수 있는가에 그러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 앞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고서 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이 요즘에도 가끔 헷갈려 하시죠. 이 둘 간의 관계가 뭐지?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상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 UN 프로세스와 우리 국내 사정에 동시 고려가 됐는가? 아까 제가 앞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책 개발에서 외국 입법례 고려를 어느 정도 했는가? 저는 앞에다가 무슨 K자 붙이는 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권 국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것들을 약간 모디파이하거나 정신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 K자를 붙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과연 얼마나 발휘됐을까? 우리가 작년에 비로소 기후변화 관련된 정상회의를 한번 개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마지막에 메이크업을 조금 하는 듯 했지만 많은 기간 동안에 글로벌 프레젠스가 없었다는 것은 협상이나 국제사회에 가신 분들은 그럼 많이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적절한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각 부처 간에 특정 부처는 너무 역할이 강화됐고 어떤 부처는 너무나 비협조적이었고 이해관계자들
과연 시민사회 역할이 어땠는지,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역할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청와대의 비서관 자리, 모 부처의 장관 자리, 모 부처의 차관 자리, 그 다음에 모 부처의 국장 자리,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다 역할을 수행하신 게 있었는데 좋기도 하지만 과연 본연의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어땠을까, 이런 거버넌스 측면에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다음 슬라이드는 국제적인 측면인데 그쪽에 시간을 좀 더 남은 걸 쓰고 싶은데, 국내적 측면에서는 제가 3가지 꼭지를 뽑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컨텍스트 상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사정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부분과 목표를 설정해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건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NDC 및 탄소 중립법 시행령에 대한, 제가 보는 특히 시행령은 법은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시행령은 대폭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 무분별한 입법례 수용을 자제하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감축 부분이 이게 늘었다 줄었다가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외 감축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분석도 좀 하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독특한 국내 사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외 감축 부분이 그냥 해야 되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넣는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벌써 통상교섭본부를 어느 부처로 조직을 개편할 것이니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대놓고 많이 말하겠습니다만 향후에 국외 감축에 대한 제6조 협상은 FTA급 협상을 해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 조직을 꾸릴까? 그런 것에 단순히 부처 이해관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규제를 자제를 하고 시장과 기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자.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모든 것들을 부처의 규제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ESG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입법은 지금은 너무 규제 중심입니다. 입법 중요합니다. 입법의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정보 공유 이런 것들도 강조하는 입법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정부, 산업계, 학계, NGO의 적절한 역할 부담이 있으면 좋겠고, 특히 정부는 정부 부처 간의 적절한 역할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제적 측면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하나 써놨습니다. 요즘에 제가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입니다. EU와 미국같이 넓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의 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었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국제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나왔나요? 국내 시장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통상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렇게 우뚝 섰습니다. 그걸 기후변화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기후변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화해야 되겠습니다. 제발 국정과제에 글로벌 코리아와 같은 국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정과제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소소하게는 우리나라 협상그룹에 저는 EIG에서 탈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인데 스위스는 거의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나라고 EU보다도 더 이상적인 스탠스를 취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 다배치를 위해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스위스랑 무슨 협력을 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효과를, 그런 것보다는 좀 큰 물에서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엄브렐라 그룹 같이 아주 국제사회 시장과 기술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앞서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큰 협상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룹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크게 놀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UNFCCC, G7, G20, P4G도 제가 칼럼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데 유치하는 거 중요하지만 저는 작년에 유치 노력은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추진하고자 아젠다 없는 유치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선물 주기 그만하고 우리의 아젠다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도국 협력, 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캐패시티 빌딩이 중요한데 우리의 국제사회의 협력을 우리의 책임 차원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ODA 기관들의 어떤 ODA 협력 사업은 이게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고려를 전혀 없고 아주 조그마한 구슬들이 꿰어지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없고는 아마 적절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동 기후변화 협력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중동은 올해도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고 내년에도 당사국 총회가 유치가 되고 여러분들 사우디, 카타르 이런 국가들이 얼마나 기후변화 정책을 크게 발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쪽은 기후금융이 개런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합치면 굉장히 큰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과 기후동맹을 추진을 하고 유럽과는 선택적 협력과 너무 맹목적인 모든 것들을 유럽화하지 마시고 유럽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으되 그 범위가 뭐고 그 분야가 뭔가를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할 때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 할 때 원자력을 원하시는 분은 특정 원자력 하는 국가만 언급하시고 재생에너지 하시면 재생에너지 특정 국가만 언급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쉽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세 개 국가를 다 같이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경제, CCS 등 아주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이런 그룹들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탄소 국경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도 이런저런 계기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EU는 다자체제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본 프라이싱을 기치로 해가지고 유니레터럴한 일방적인 탄소 국경 조절 제도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WTO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을 기후변화 관련해서 만들까 아니면 EU 텍소노미 중요하지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ISO 기준같이 이미 글로벌 사회에서 프라이빗 섹터가 어떻게 될까 좋은 표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주변을 봐야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기후변화의 공동체를 구축을 하고 한반도의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참 협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공동의 문제이고 잡 크리에이션과 마켓을 만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고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고 북한과도 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100%의 재생에너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한중일 전력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 생산이 가능한 몽골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을 해서 슈퍼그리드를 깔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정치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면 100% 아주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기에 몽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가 활용해서 국외 감축력을 하면 현재보다 10배는 더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전도 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때가 되겠습니다. 해양 부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제야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듯한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IPCC의 최근 보고서는 흡수원의 역할로서 산림 아주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 해양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해양이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양국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산림, 철도는 남북 철도가 아니라 남북을 연결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기 유럽까지 가는 대철도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획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될 때 글로벌 사회의 어텐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렸고 한국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오늘 기후변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이 발휘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가 거의 유일하거나 몇 안 되는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이고 그거는 대통령 당선인님의 아주 적극적인 뜻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 그걸 위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실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부디 신정부의 출범을 준비하신 분들이 잘 깨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연락처를 적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